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자 장민욱 내비게이션 신경과 의원의 원장인 장민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뇌 건강을 아름답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뇌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예를 들면 뇌졸중이나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그리고 불면증, 두통, 어지러움증, 그리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같은 질환들이 우리의 뇌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뇌졸중과 치매, 그리고 불면증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도에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때에 얄타 회담이 열렸었죠. 세계에 정말 아주 강력한 정상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담을 한참 했죠. 소련의 스탈린도 여기에 같이 들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분 1945년도에 애완견 팔라하고 같이 독일의 항복을 눈앞에 두고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셨던 분도 결국 뇌졸중을 피해가지 못했던 겁니다. 스탈린도 레닌 사망한 이후에 권력을 상당히 많이 장악을 했지만 역시 53년도에 당시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마 지주마카 출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고혈압에 의한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피해가지 못했던 질병이 이런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관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병의 원인들이 있는데요. 이 뇌졸중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혈관에 생기는 동맥경화예요. 여기 영어로 적혀 있지만 라지 아트리티스, 큰 혈관의 병이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혈관벽이 처음에 상처를 받다가 두꺼워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중성지방이나 여러 가지 지방질들이 끼기 시작하면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뇌혈관이든 심장혈관이든 50% 이상 막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혈액이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50% 미만으로 막히면 그래도 어느 정도 혈액이 가니까 증상을 모르는 채로 살게 되죠. 그러다가 50% 이상 막히면 그때부터 혈액이 잘 안 가게 되고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위험한 질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이런 대동맥성 죽상경화증, 그러니까 동맥경화에 의한 뇌졸중은 흔히 쓰리고라고 부르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그 아주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원인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MRI를 찍어보신 분들은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작은 혈관, 미세혈관에서 문제가 되는, MRI를 찍었는데 어떤 영상에서 희끗희끗하게 변하는 영상들을 아마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스몰 베슬 오클루전, 작은 혈관이 막히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이 지방질에 의한, 지방에 의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제일 먼저 많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미세혈관에만 생기는 미세동맥경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세동맥경화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고혈압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지방질에 의한 염증은 고지혈증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벌써 고지혈증 약을 먹은 지 5년이 됐거든요. 바로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35이 되던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수련을 마치고 이제 그 분당서울대병원에 근무할 때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제 머릿속에도 이런 작은 혈관의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한테서도 당뇨와 고지혈증을 물려받았고, 어릴 때 뇌수막염을 2번이나 앓았던 흔적이 있어서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마음에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다가 벌써 5년째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환을 예방하시려면 건강검진 잘 해보시고, 고지혈증이 있다면 일찌감치부터 약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을 살펴봤는데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심장에 있어요. 심장이 잘못 뛰고 있는 것, 그걸 부정맥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맥이 뛰지 않는 것인데, 이 부정맥 중에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이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 차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들 트래킹들 많이 하시니까 아마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를 차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스마트워치에서도 이제는 부정맥을 검출해주는 기능이 나왔고, 지금 말씀드리는 심방세동이 잘 검출되기도 합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이제 심방과 심실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쿵쾅, 쿵쾅 하는 방식으로 뛰게 되는데요. 이 쿵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심방입니다. 심방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 쿵쾅, 쿵쾅 이런 식으로 뛰게 되면은 심장 안에서 와류가 일어나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정상적인 심장의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피가 저런 식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의 전기적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심장 안에서 피가 와류가 생기면서 고인물은 썩듯이 고인 피에서 피딱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심장 안에 피딱지가 잔뜩 고여 있다가 어느 날 정박으로 맥이 뛰기 시작할 때 그 피딱지가 딱 떨어지면서 뇌나 심장이나 콩팥에 있는 혈관을 막게 되고 위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이 뇌혈관을 위협하는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뇌졸중이 생기면 옛날에는 이렇게 치료를 했어요. 아, 뇌졸중이니까 뭐 해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제가 수련을 하고 있었던 2004년도, 5년도까지만 해도 당시에 뇌졸중 치료라는 게 별게 없었어요. 그냥 병원에 환자분이 오시면은 혈압이나 좀 떨어뜨려 드리고 당뇨 조절이나 해드리면서 중환자실에 눕혀놓고 아스피린 먹이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치료가 없었는데, 지금은 시절이 달라졌죠.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은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반신불수가 됐다거나 갑자기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6시간 이내에만 병원에 오면 그 혈관을 이처럼 깨끗하게 뚫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혈관 속에 혈전을 제거하는 영상인데요. 네, 이런 방식으로 스텐트를 펼쳐서 막고 있는 혈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혈액을 뚫어드리면 반신불수에 얼굴도 돌아가 있고 의식도 거의 흐려져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었던 환자들도 불과 2, 30분 안에 시술을 마치고 멀쩡하게 다시 회복시켜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치료법들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겨우 한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시술들의 굉장히 실패율이 높았는데요. 2017년도, 8년도 되면서부터 엄청나게 성공을 잘해서 지금은 이런 시술을 받으면 90% 이상의 환자들이 혈관을 뚫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나한테 어떤 증상이 찾아왔을 때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뇌졸중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증상들인데, 대표적인 게 한쪽 방향으로 팔다리에 마비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굴이 돌아가는 현상, 또 아주 극심하게 두통이 생기는 것도 평소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정말 너무너무 아픈,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면 간과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죠. 사실 올 봄에 갑자기 영화배우였던 강수연 배우님이 사망을 하기도 했었죠. 그때 바로 이런 두통을 한 달 정도 겪고 있었다가 결국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미리미리 좀 대처를 했다면은 그런 일들이 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지러움증 증상도 굉장히 자주 겪는 증상이지만 균형을 잘 잡지 못해서 비틀거리는 양상의 어지러움증. 그러니까 한 소주 2병 정도 마셨을 때 우리 좀 비틀거리잖아요. 그 정도의 느낌의 비틀거림이 있거나 말이 좀 어눌하게 나오는 현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뇌졸중의 증상들은 갑자기라는 단어가 꼭 붙어야 돼요. 갑자기 생기는 증상이어야 하고, 그래서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면 뇌졸중을 의심하게 되는데, 뇌졸중으로 연간 사망하는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4,500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고, 생존하더라도 50% 정도의 환자들은 독립적으로 못 살아요. 누군가 나를 돌봐줘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에게 불행이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뇌졸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뇌졸중에 걸렸을 때 반신불수가 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도 무섭지만 치매가 발생하는 것도 더더욱 무서운 일입니다. 이 뇌졸중에 발생되면은 약 30% 정도의 환자가 결국 치매로 전환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으로 입원하신 분들 중에 10명 중 3명은 치매 진단을 같이 해드리기도 하고 상당히 불행한 일들을 겪는데, 혈관성 치매만 온전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이 한 70, 80 정도 먹어가면서 인지력이 떨어지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조금씩 생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뇌졸중이라도 찾아와 버리면은 이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갑자기 혈관성 치매가 겹쳐지면서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치매가 겹쳐지면은 훨씬 더 나쁜 예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치매를 예방하는데 어떤 습관이 중요할까요? 자, 다음 중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이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몸을 보호하는 한약이나 영양제를 자주 복용하는 것.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반주를 좀 즐기고 사우나를 자주 하는 것.
힘든 일은 그만하고 휴식하면서 쉬면서 가능한 공기 좋고 조용한 시골에서 사는 것. 손주들하고 자주 놀아주고 기회가 되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해 보는 것.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30분 정도 체조도 하고 또 야채나 과일 주스 하루에 한두 번씩 마시는 것. 어떠세요? 전부 다 도움이 될까요? 사실 혈액순환을 위해서 반주를 즐긴다는 것은 원래 내가 술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약 2배 정도 가까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2015년도에 발표했던 제가 참여한 논문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잔 정도의 술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안 드신 분들이 드시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한두 잔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집에서 가족분들끼리 반주 삼아 소주 한두 잔 정도 또는 와인 한두 잔 정도 기울이시는 건 가능한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우나 자주 가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혈관에 데미지가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어서 동맥경화가 진행하고 있다면 사우나에 들어가시는 건 아주 정말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힘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지만 저강도의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은 혈관을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간단한 텃밭을 가꾼다거나 매일 저녁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는 등의 저강도의 신체 활동은 여러 가지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되죠.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벌써 85만 명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면요. 85세 이상의 노인들을 보면은 45%가 치매예요. 그러면 85이 넘은 어르신들 중에선 둘 중 한 명이 치매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요즘에 90살이 넘어서까지 치매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뇌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나한테 온 것이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궁금할 때가 많죠. 차문을 잠궜나? 가스불은 껐나? 내일 친구들하고 몇 시에 만나기로 했더라. 이런 게 갑자기 좀 생긴다면 건망증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일생 동안 이런 종류의 건망증을 경험하는 일은 흔하죠. 저도 학교 병원에 출근할 때 차 가지고 가서 퇴근할 때 버스 타고 퇴근하기도 해요. 차 가져온 것도 모르고. 그런데 사실 이런 건망증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면 혹시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죠.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할 수 있어야 어떤 게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알아야 좀 안심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치매와 건망증의 정의를 살펴보면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뇌 기능이 손상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때만 치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숫자 계산 좀 안 된다고 치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치매는 아니죠. 근데 도시에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험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까지 자기 사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만약 그런 분들이 숫자 계산이 잘 안 되면 그건 치매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가 반영돼야 된다는 점이죠. 건망증은 어떨까요? 건망증은 그냥 기억력의 감퇴가 시작됐을 때 사실 건망증이라고 다 부를 수가 있는데 이런 포괄적인 개념에는 단순히 경도인지 장애뿐만 아니라 건망증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정상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건망증은 사실 경미한 기억력 감퇴거든요. 그렇지만 일시적인 건망증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양성 건망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망증이 있더라도 간단한 메모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충분히 내 일상을 다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경도인지 장애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건망증에 유발되는 원인은 가장 흔하게는 역시 노화죠. 어릴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멀티태스킹 능력이 떨어지니까 사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자식들 걱정도 해줘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챙겨줘야 되면서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또 돈 걱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면 한두 가지 빵꾸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스트레스에 따라서도 건망증이 많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자 보면 예를 들면요. 할머니가 낮에 오후에 7시까지 남편과 함께 저녁을 드시러 오라고 딸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할머니가 만약에 건망증이 있다면 몇 시에 오라고 그랬더라? 하면서 다시 딸한테 전화를 해서 묻는 거죠. 야, 몇 시지? 이렇게. 그러면 건망증이지만
만약에 치매 환자라면 딸이 전화를 했었던 사실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건망증이라면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어느 순간 퍼뜩하고 떠오르죠. 냉장고 앞에 섰다가 뭐 가지러 왔더라 하고 했다가 부엌에 와서 일을 다시 하다 보면 맞다 그거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건망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치매 환자는 냉장고 문을 여는 것조차도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망증인 경우에는 내가 잠깐 동안 기억을 저장했던 것을 인출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는 건데 치매인 경우에는 기억을 저장하고 등록하는 단계부터 아예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해마에서 하는 기능인데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건망증과 치매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치매라는 것은 결국 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치매라고 했잖아요.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병이 나한테 치매를 유발했는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흔하게는 퇴행성 질환으로 찾아오는 알츠하이머 병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전체 치매의 약 70% 정도를 담당하는데 해마에 또 뇌 전반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쌓이는 병이 바로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루이체라고 하는 또 다른 단백질이 쌓이는 루이체 치매라는 것도 있고 전두측두엽 치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파킨슨병과 함께 오는 파킨슨 치매라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치매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혈관 망가져도 치매가 생긴다고 그랬죠. 뇌졸중 걸리면 3분의 1이 치매가 온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뇌졸중이라든지 또 이 중에서는 이제 경막하 출혈 같이 살짝 어디 넘어져가지고 뭐 약주 한잔하고 어디 쿵 하고 부딪혔는데 뇌출혈이 조금씩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도 치매가 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떨어지신 분들 아마 꽤 여러 계실 텐데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갑상선 수술을 하신 분도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하면 치매 증상이 거의 90% 이상 호전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이 떨어져 있을 때도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죠. 그래서 뇌 건강 잘 챙기시라고 할 때 저희가 비타민 B군을 좀 많이 드시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B12번에 해당되는 코발라민은 위암 수술을 하신 분들한테 많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 위암 수술을 하신 분들도 이런 비타민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 알코올 많이 드시는데 술 중독되어 있는 분들도 알코올성 치매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지금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이제 신경 매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독에 감염돼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나면 뇌까지도 파고들어서 신경 매독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뇌 종양 같은 것들도 치매를 일으키는. 그리고 수면제 잘못 먹으면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치매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내가 먹고 있는 약에 혹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은 없는지 전문의들과 꼭 상의를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치매는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초기 치매에서는 가족이나 동료들이 어르신의 문제를 쉽게 알아채기 시작하지만 혼자서는 어느 정도 지낼 수 있어요. 저는 이 정도의 시간을 일주일 정도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하거든요. 검사를 해봤는데 치매라고 나왔지만 우리 부모님 일주일 정도는 집에 두고 여행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초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기 정도가 되면은 혼자서는 좀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반찬을 혼자 챙겨 먹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주 좀 들러서 좀 돌봐드려야 되고 2, 3일에 한 번꼴로는 꼭 가서 여러 가지 좀 단도리를 좀 해드려야 하는 게 중기 치매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때부터는 뭐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이런 그 국가적인 혜택을 통해서 요양보호사를 집에 오게 해가지고 좀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게 좋죠. 이 말기 치매가 되면은 혼자서는 아예 단 한순간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요양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됩니다. 치매 초기에서는 사실 일상생활을 혼자 다 하니까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없고 반복적인 건망증이 나타난다거나 남들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정도의 인지력 저하가 있는데 중기 치매 정도가 되면 돈 계산이 서툴러져요. 그래서 중기 치매 이상으로 진단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은행에 신탁을 맡긴다거나 또 치매 보험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제약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치매라고 진단이 되기 전에 초기 치매라고 나오면 여러 가지 재산을 처분하는 문제라든지 또 나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족분들과 함께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기 치매 정도가 되면은 사실 대소변을 좀 가리기도 어렵죠. 가족분들도 굉장히 괴로워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재미난 몇몇 가지 통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머리 둘레가 55cm 이하로
소두증이 있는 사람들, 너무 머리가 작으신 분들은 치매가 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바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쓰는 성인용 모자가 56 사이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사이즈를 썼는데도 좀 남는다, 헐렁헐렁한다. 그러면은 혹시 치매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예민한 사람이 치매가 잘 걸립니다. 머리를 여러 차례 다쳤던 경험, 어릴 때 뭐 어디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반복적으로 뭐 머리를 부딪혔던 사람은 치매가 잘 걸리고요. 당뇨병이 있으면 1.5배, 고혈압 있으면 1.6배, 비만이 있어도 1.6배. 이런 병들이 있으면 치매 걸 가능성이 높으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정말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는 사람, 1년 사이에 냄비를 10번 이상 태워 먹었다. 그럼 치매가 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비밀번호 10번 이상 잊어먹었다. 이것도 치매 올 수 있습니다. 자,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도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식을 씹는 저작 활동이 뇌 혈류를 아주 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씹고 많이 씹는 연습을 하시는 게 치매 예방에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술 드시면은 2.2배 정도 높아집니다. 담배 태우시면 역시 1.6배 정도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심하시는 게 좋죠. 치매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아까 살펴봤는데 알츠하이머 병이 71%로 제일 많죠. 근데 따지고 보면 알츠하이머 병은 타고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예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가는 걸 무슨 수로 막겠어요. 스트레스 덜 받고 좋은 음식 먹고 잠 잘 자고 하는 게 좋은 치료법이 될 텐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츠하이머 병과 이 혈관성 치매를 같이 놓고 생각해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혼합형 치매라는 게 있거든요. 이 혼합형 치매까지 같이 곁들여서 생각하면 혈관 때문에 오는 치매의 가능성이 48%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우리가 챙기기 힘든 일상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하면 되지만 혈관성 치매는 100% 예방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내 혈관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올 수 있는 치매의 가능성을 48%를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지만 이렇게 다발경색 치매라고 해서 여러 군데에 뇌경색이 오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혈관 치매가 오기도 하고요. 전략 뇌경색 치매라고 해서 어떤 특정 부위, 예를 들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에 치매 뇌경색이 딱 왔다. 그러면 바로 그날로부터 치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 뇌경색 치매도 있고 MRI 찍어서 희끗희끗하게 변하는 게 많다라고 얘기 들으신 분들이 바로 이 피질하 혈관 치매라는 것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관이 망가지고 치매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예방하는 것, 결국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을 치매의 절반을 예방하는 셈이 될 텐데요. 뇌졸중 예방하는 7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혈압의 수준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고혈압 학회에서는 여전히 140에 90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 미국에서는 130에 80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년까지 우리나라 고혈압 학회에서도 이 기준을 변경할 계획에 있다고 알고 있고 130에 85 정도로 우리나라 권고 기준이 마련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집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곧바로 잰 혈압이 2주일 이상 재서 평균을 내보시고요. 130에 85 이상이 나온다면 빨리 고혈압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평균 혈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2배를 곱해서 합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뭐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이 평균 혈압이라는 수치가 100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또 치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혈압이 낮게 유지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이 됐을 때에는 너무 혈압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주치의랑 잘 상의해서 어떻게 혈압을 조절해야 되는지 아주 면밀하게 혈압약을 쓰셔야 돼요. 혈당, 고지혈증 관리 잘 하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벌써 5년째 먹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트레킹 열심히 하시면서 근육량 지켜내시고 체중 유지하시면 좋고요. 금연하시고 절주하셔야 됩니다. 금주하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저도 술을 좋아하니까 적당히 먹긴 하는데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요. 알코올 섭취를 하루에 소주 1병 이상 6개월 이상 먹게 되면은 뇌의 크기가 5%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술을 완전히 끊고 나서 다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펴지기는 하니까요. 술 너무 많이 드신다 싶으시면 조금 절주하는 생활을 해서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줄이신다면 아마 5, 6개월 뒤에는 뇌가 더 많이 펴질 거고 또 뇌 기능이 좋아지는 경험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걷는 운동을 하면서 균형 감각을 잘 맞추시는 것도 좋고, 또 하루에 30분 이상, 또 일주일에 3일 이상 약간 땀이 좀 배일 정도의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끝으로는 올바른 음식 섭취인데요. 너무 짜지 않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심부전이 있다면은 조금 짜게 먹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심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하루에 5g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저염식이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정 질환이 없다면은 가능한 너무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을 지양하시는 것이 좋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초대사량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장수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율을 조금 낮추는 게 중요한데요. 저강도의 신체 활동, 저강도의 운동을 하면서 적게 먹고 적게 쓰는 방식의 에너지 대사를 바꾸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70대 이전의 젊은 나이에서는 근육량을 많이 만들고 기초 대사량을 높게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좋고요. 단백질 섭취로는 육류보다는 생선이 좋죠. 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몇 가지 게임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신문 같은 것들을 보면서도 뭐 특정 초성이 나온다거나 특정 단어가 있을 때 박자를 맞춰보는 게임을 해본다거나, 받침과 초성과 종성의 받침을 서로 바꿔보는 게임을 하면서 글자를 읽어보는 재미도 느껴보시면 좋습니다. 글 같은 것들을 한번 쫙 읽어보면서 내용을 좀 기록해보고 기억해서 옆에 필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초성만 읽어보는 것.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농업, 농촌의 다양한 가치. 그러면 이응, 리을, 니은, 이응, 니은, 치읓 이런 식으로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종성만 따로 읽어보는 것도 뭐 재밌을 수 있고, 두 개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게임처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좀 꽈배기처럼 바꿔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땀 많이 흘리면 피가 걸쭉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초성과 존성을 바꿔서 만들면 맛, 남잉, 룽일념잇, 럭굿, 앵엿 이런 식으로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도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읽어야 되는 것, 뜻을 이해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서 좀 할 수가 있고요. 뭐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보시면서 특정 단어가 나왔을 때 박수를 쳐보는 것도 재밌죠. 뭐 나비야 나비야 할 때 니은이 들어가면 박수를 친다거나, 나비야 나비야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박수를 쳐보는 연습도 재미난 훈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데요. 우리 입 구개음과 연구개음, 경구개음을 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라, 파, 카라고 연습을 하시면은 이 입술을 많이 사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뇌졸중이나 치매 환자 의심되시는 분들 오면 이 단어를 진료실에서 크게 한번 외쳐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입속에 어디 신경이 망가졌는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강세 바꾸기,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눠서 해보는 연습도 재미난 게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불면증인데요. 사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잠을 잘 못 주무시기도 하잖아요. 불면증의 원인을 제가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도 잠이 잘 안 오겠죠. 어디가 쑤시고 아프고 호르몬에 문제가 있고 몸이 힘들 때 잠이 안 오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뭐 어디 우리 해외여행을 가서 시차가 잘 안 맞는다거나,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든지 소방 구급 대원 같은 경우 교대 근무를 하니까 생리학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이 힘들 때에도 잠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원인으로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되어 있을 때에도 잘 안 올 수 있고,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분들도 잘 잠이 안 오죠. 뿐만 아니라 술이나 항암제, 항고혈압제제 또는 자율신경계 약물을 드시는 분들도 이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수면 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잠이 들기 시작하면은 얕은 수면에서부터 깊은 수면으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얕은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수면의 단계는 1시간 반 정도의 한 사이클을 타는 동안에 약 20분 정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2번 정도의 사이클, 그러니까 4시간 이상 잠을 자면은 대략 4, 50분 정도의 깊은 수면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한 수면을 하려면 6, 7시간 정도 주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사이클을 3번 정도 타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3번 정도의 수면 사이클을 탈 수 있으면 1시간 정도의 깊은 수면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시간의 깊은 수면만 할 수 있다면 사실 1시간만 자도 되는 거잖아요.
그 1시간만 자도 깊은 수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약들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중독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게 쓰지는 못하죠. 해서 적당한 수면 시간을 갖추는 것이 좋은데 제가 수면 시간을 권고 드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실제 잠을 많이 자라는 것보다는 깊은 수면의 질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똑같이 잡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잠이 잘 안 와서 2시에 잠들었다. 잠이 너무 안 와서 4시에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똑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면은 결국 수면의 질이 조금씩 높아지거든요. 수면에 들어가는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언제 일어날지를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수면제를 먹는다거나 또는 수면 보조제를 드시는 분이 있다면은 내가 목표로 한 기상 시간에서부터 7, 8시간 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면 장애가 있으면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1.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깊은 수면, 서파 수면을 하고 있을 때에 뇌의 신경 조직들 사이에 이 틈새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틈새가 벌어져야 그 안에 쌓여져 있는 뇌의 노폐 물질이 배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의 노폐 물질을 배출시키기 위해서라도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게 좋고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하는 방식은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이 수면 사이클을 이런 식으로 타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면을 하다 말고 금방 깨고 하다 말고 금방 깨고 이런 식으로 얕은 수면만 하니까 계속 꿈만 꾸다가 마는 방식의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몸은 좀 편안해질지언정 결국은 다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잘 잤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행동인지 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약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왜 잠이 안 오는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인을 교정하는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면 장애가 생기면 치매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은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에서도 뇌졸중 발생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에 노폐 물질을 배출하는 시스템이 림프 시스템이거든요. 림프 마사지를 평소에 좀 잘 해주시는 것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목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 좀 해준다거나 잠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쇄골 주변이나 겨드랑이 또 목 주변을 가볍게 풀어주시는 것도 치매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또 불면증이 거꾸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면의 질이 감소되고 또 역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가 또 심해지기도 하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찰 수 있는 거죠. 치매 환자는 이런 식으로 잠을 잡니다. 가장 정상적인 수면의 주기가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면 밑에는 이제 치매 환자들이 이런 식으로 깨져 있거든요. 깊은 수면을 얼마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로바로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불면증 치료제를 이제 많이 쓰고도 있는데요. 불면증 치료제가 옛날부터 많이 개발이 됐었는데 1980년대 들어와서 졸피뎀이라는 약이 개발되면서 획기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하게 됐지만 이 졸피뎀을 먹으면 깊은 수면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잠은 기가 막히게 잘 오니까 중독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멜라토닌 제제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최근에는 이 멜라토닌 수용체를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약들도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드셔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 멜라토닌은 낮에 오늘처럼 이렇게 햇살이 아주 따사로울 때 이때 햇볕을 딱 맞아주면 최고의 피크로 햇볕을 느꼈던 시간으로부터 약 10시간에서 12시간 뒤에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9시, 10시쯤 일반적인 생활 마치고 나서 가볍게 산책 한 바퀴 하면서 쫙 햇살을 쬐어주시면은 저녁에 10시, 11시쯤에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금방 잠이 들 수 있는 것,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거죠.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면은 이 멜라토닌 수치 자체가 줄어드는데 멜라토닌은 사실 45세가 넘어가면 줄어들기 시작하고 60세가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을 따로 복용해 주는 것이 이 인지 기능의 장애를 조금 더 예방할 수도 있고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작년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멜라토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잘 못 잔다 하는 느낌이 드신다면 의사와 상담을 하셔서 멜라토닌 제제를 처방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멜라토닌 투여를 해주면 수면의 질과 양을 공통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으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퇴화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는 획기적인 논문이 재작년에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었을 때 아주 치료 원칙들이 있는데 우선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정신과적인 다른 약물을 먹고 있는지 반드시 감별을 하셔야 되고, 만성적인 1차성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는 약보다는 행동인지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성이 굉장히 많고 의존성도 강하기 때문에 잘못 먹었다가는 평생 그냥 약의 노예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수면제를 끊기 어려운 환자라고 판단이 되면은 사실 수면제를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의존형 경향이 강하고 심약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가능한 수면제를 처방하지 않고 불안증을 좀 없앨 수 있는 항불안제를 먼저 처방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수면제 잘못 먹으면 과한 진전작용이 생겨서 너무 하루 종일 좀 졸립다거나 졸음 부작용에 쓰일 수가 있고, 이 수면제 과다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부작용들도 속출할 수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떨어지거나 우울증이 생겨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수면제를 중단하게 되면은 원래보다 더 심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니까 처음에 먹을 때부터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면제 금단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수면제를 끊으면서 다른 계열의 수면 보조제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경 안정제 계열의 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신경 안정제 중에 우리 몸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길게 작용하는 약들은 가급적 복용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 진정제, 내가 먹고 있는 수면제의 작용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따져보시고, 그 시간이 6, 7시간이 넘어간다면 섭취를 조금 보류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을 잘 자려면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 중요하지만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을 잘 정해주세요. 그리고 잠잘 때 TV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이런 백색 소음 때문에 잘 주무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TV 소음 같은 경우는 좀 불규칙적이기도 하고 갑자기 막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잖아요. 또 밝은 빛이 계속 눈으로 들어오기도 하니까 가능한 TV 소리에 의존해서 주무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햇볕을 좀 쬐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오후 3시 이후에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나 음식을 섭취하시는 건 삼가하셔야 됩니다. 또 자기 전에는 음주를 하시는 게 주의가 필요한데요. 저는 적어도 수면하기 한 2시간 전까지는 음주를 좀 삼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이 배가 고픈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안 좋고, 또 과식을 하시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는 시간을 대략 한 6, 7시쯤으로 맞추신다면 잠드는 시간 한 10시, 11시 될 때까지 공복감을 많이 느끼지 않게 되니까 적당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몸은 따뜻해졌다가 시원해질 때 그때 잠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반신욕 같은 것들을 자기 전에 한 1시간 전쯤에 해주시면 체온이 뜨거워졌다가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잠이 잘 오는 특성도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휴대전화들 많이 보실 텐데요. 한 20분 정도 이내로만 사용을 하시고 끄고 과감하게 끄고 잠자리에 들으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침대 같은 그 공간은 잠을 자는 용도로만 쓰셔야 돼요. 거기 가서 뒹굴거리면서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잠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거실에 나오셔서 다른 행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수면을 좋게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